오늘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오늘까지 1회 때부터 쭉 했던 것 중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보자. 오늘 지나면 못해요. 없으세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책 보실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나. 네. 언제 강연인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예. 3인주의 말씀하시면서요. 예. 3인주의 좋은데 조합을 유리한 건데, 예. 사회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3인주의가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항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서유럽에서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붕괴가 이루어지는데요. 3인주의보다 하여튼 뭐 그때는 수정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니까 베른슈타인 당시에 그 수정주의가 실제로 붕괴됐잖아요. 1차 대전으로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붕괴된 게 그 이후인데, 그게 1950년대, 60년대 2차 대전 이후의 서유럽 있잖아요. 요 얘기가 빠진데, 특히 전후의 서유럽 마소주의를 이해를 하려면 아주 중요한 게 장기 호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서구 경제가 자본주의 역사상 제일 긴 장기 호황을 맞이해요. 그때가 자본주의 황금기예요. 미국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서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서벌브라는 교회에 잔디밭 깔린 예쁜 집들 있잖아요. 그 집마다 자동차 있는 그런 미국식 그 생활 방식이 일반화되는 게 이 시기예요. 이 시기가 또 서유럽에서 복지체제라고 불리워지는 3인주의 체제의 전성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붕괴되잖아요. 70년대 말부터 붕괴됐거든요. 근데 왜 두 번 다 붕괴되냐. 19세기 말에 있어서의 3인주의는 그 제국주의를 물적 토대로 했던 거죠. 제국주의가 식민지에서 걷어들인 그 초과적인 이윤에 근거해서 서유럽 노동자 계급의 생활 수준이 일시적으로 향상됐던 거야. 그런데 이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이게 불가능해지면서 3인주의가 붕괴한 거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서유럽은 잘 아시다시피 마샬 플랜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이 엄청난 원조를 쏟아붓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냉전이죠.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서유럽에서 자본주의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도 하고,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재고를 다 소진시켜버리니까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생산이 증대되는 시기에서 경제적으로 팽창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런 상대적 부가 복지체제의 토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3인주의 국가가 실현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금도 줘야 되고 복지 혜택 주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돈은 자본주의가 호황일 때만 동원될 수 있는 자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유럽에서 3인 복지국가가 해체되면서 신자유주의로 대체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 복지국가가 그대로 왜 못 갔냐. 재원이 줄어드는데 자본가 계급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이윤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게서 그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줄어든 이윤만큼이 어딘가에서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복지국가를, 복지 혜택을 축소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3인주의 또는 복지국가 모델이라는 거는 그게 제국주의에 근거했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경제적 원인에 근거했든지 간에 자본주의 호황기에만 존속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입증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불황기에 복지국가 모델이 여전히 실현될 수 있느냐.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인데 역사적으로는 참조할 수 있는 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서유럽에서는 3인주의 모델 또는 복지국가 모델이라는 거는 두 번의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다. 거고.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 호황이, 서유럽이나 서구에서의 호황이라는 것은 여전히 19세기 말에 그렇고 20세기에 들어서도 그렇고 제3세기에 대한 착취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다는 거를 자꾸 이제 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복지국가가 좋은데 복지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진짜 자국 내에서만 동원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많죠. 주장들도 증거들도 많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아예 안 하죠. 자꾸. 아예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 모델이 해체되면서 서유럽에서 나타난 게 인종주의잖아요. 인종주의가 왜 나타나요?
자본주의 호황기 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처음에는 남유럽에서 그 다음부터는 북아프리카 이런 데서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아시아 한국에서까지 필요한 노동력을 막 동원하죠. 자본주의 호황이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다가 불황에 빠지니까 이 사람들부터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지니까 자국인들 하층에까지 계속 실업이 번져나가니까 이거를 인종적으로 전환시키고 그 모순을 인종주의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게 우파들이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퍼지면서 우파들이 힘을 팽창시키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 설명 못하는 거죠. 그 복지국가가 그거를 해결했다면 그런 식의 모순이 폭발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지국가라는 거는 자본주의 호황기 때 한시적으로 유효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이때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회 구조들이 지금 지탱되지 못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복지국가 모델을 실현을 하려면은 그런 문제들을 역사적으로 참조해서 지금 한국의 경제 수준을 가지고 복지국가가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 봐도 그런 게 복지국가에서 복지 예산으로 지출되는 거는 경직적 예산이에요. 이걸 줄이기가 힘들어요. 경제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세입 같은 것들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세입의 변화에 따라서 세출을 연동시켜야지 재정이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복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그 줄이기 힘든 예산이에요. 한번 확보가 되면. 근데 세입은 이렇게 경기에 따라서 변동을 하는데 이게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기들을 막 정당화하면서 대중선동에 성공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복지 예산 늘려놨지만 경기 변동에 능률적으로 대처 못하더라고요. 그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국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응하는 만한 논리를 정말 갖고 있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그 무상급식만 해도 당장 예산 문제 부딪혔잖아요. 그렇죠? 좋은 얘기 무상급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 전국민 무상급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대통령 되면 김밥 천국을 국유화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민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그 학교 무상급식도 예산 문제 부딪혔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또 다른 얘기 없으세요? 예. 첫 시간에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도 이게 취재 맞는 질문이세요? 예. 아나키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것과 이제 그러니까 마르크시즘의 어떤 성서적인 교류를 봤을 때 예. 아나키즘이라는 사상은 이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는 건지 네? 원래 같이 있다가 이제 집을 나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원래 다른 전통 속에 있었던 거죠. 다른 전통 속에 있다가 막스주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아나키즘이 막스주의로 수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키즘은 막스주의보다 숫자는 적지만 이 스펙트럼은 훨씬 더 넓어요.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극우부터 극자까지 아나키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코미디가 80년대에 있었는데 80년대 한국 사회는 금서가 많았죠.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람의 책도 제목이 뭐죠? 문지에서 나왔는데 아나키즘 이런 아나키즘의 유토피아라는 금서였어요. 금서. 아나키즘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금서였어요. 근데 내용은 아주 극우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의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원천 중에 하나예요. 그 미국의 프리드만부터 시작해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퍼뜨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뷰캐넌이나 이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교수고 연봉도 되게 많고 세금 납부 거부했어요. 일체의 국가 권력 거부한다고. 그 아나키즘의 제일 극단적인 거는 바로 지금 신자유주의자들이 아나키즘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실제로. 국가가 하는 공공적인 모든 거 다 없애자고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복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다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나키즘. 반대로 아주 막스주의하고 가까운 아나키즘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져서 아나키즘이 어떤 거다.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원래의 그 오리지널한 아이디어는
국가라는 것을 기본적인 모든 억압의 원천으로 보는 거고, 이 국가 권력의 해체를 지향하는 거죠. 국가 권력의 해체 뒤에 사회가 좀 더 공동체적으로, 공공적으로 나간다는 아나키스트들은 좌파에 속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동체나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꼬민들의 연합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훨씬 좌파적인 사람들이고, 개인에게 완전히 내밖에 넣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한국의 아나키즘 책 보면 번역에서 조금 꼼수를 부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아나키즘 주로 이제 좌파적 경향의 아나키스트들이 많아, 역사적으로. 그 민족해방운동부터 쭉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용어를 인위적으로 자꾸 번역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영화에서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섞여서 사용돼요. 섞여서 사용되는데 문제는 리버럴리즘, 그러면 이제 영미식 자유주의 같이 되니까 좌파적 관점에서 아나키즘은 이거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아나키즘은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의 극단적인 형태가 아나키즘이에요. 근데 이게 주류 자유주의자, 자본주의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이걸 자꾸 이제 초자유주의 이렇게 번역하는데 실제로 같은 단어예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까 로직 얘기나 이런 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나키즘이라는 상당히 극저에서 구까지 공존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향하는 거죠. 네. 국가 권력을 뭐 폭력적으로 전복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본가들에게 다 맡겨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건 다 아나키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가 갈라지는 거죠.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가 우파적인 아나키스트를 긍정하는 거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왼쪽편에 있는 거고. 대답이 됐나요? 그렇지만 전혀 상관없는 쭉 위에서 가져가는 게 기원이요? 예, 이론도 그러니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아나키스트면서 뭐 자유주의자다, 경제적 자유주의자, 신자유주의자다, 네. 충분히 가능한 아, 그렇죠. 가능하죠. 네. 하나를 포함하고 하는 게. 예, 예. 반자본주의이면서 아나키즘도 있고, 그런 거죠. 정치 운동으로서의 아나키즘은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지칭하죠. 또 뭐든지 좋아요. 네, 네. 이 책에서는 이제 분량들 때문에 안 보시고 스페인 대전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강조된다는 느낌이 좀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강조된 누가? 강조된 사람이 이제 서구에서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아까 좀 얘기한 아나키즘에 대한 좀 맥락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어떤 스탈린주의에는 어떤 반발, 네. 오히려 이제 어떤 자본주의 역시 수용할 수 없는 이제 좀 네. 흐름이 분명히 유럽에서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좀 맥락 같은 게 사실 이 책 안에서는 제가 좀 아까 이제 웨스턴 마크시즘의 출발점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웨스턴 마크시즘부터 68 이후의 그 유럽의 좌파, 서유럽 좌파들의 기본적인 포지션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러시아 혁명을 지지했지만 스탈린 체제에 스탈린에 반대하고 삼인주의 체제에도 반대하는 그 중간지대.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공통된 집안이죠. 공통된 집안인데, 이제 특히 2차 대전 이후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반스탈린주의를 아주 두드러지게 얘기를 해요. 두드러지게 얘기를 하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2차 대전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스페인 내전 같은 거 왜 얘기되냐면, 그게 반파시즘 전쟁이잖아요. 인민조선이 스페인에서 집권하고 나서 우파 쿠데타가 일어나고 거기서 내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민전선을 구성하는 주축은 아나키즘이에요.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의 경우에는 아나키즘이 막스주의보다 세력이 훨씬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농업이 훨씬 발달해 있는 사회가 아나키즘의 막스주의자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이 독일과의 관계 때문에 스탈린이 그 좌파 정권을 일부 지원하긴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가 프랑코 근데 우파 쿠데타 세력을 지원했던 것만큼 열심히 지원을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는 데다가 게다가 지원을 한다고 이제 군대나 군사고문단을 보내는데 군사고문단의 상당수가 색깔한 비밀경찰들을 보내요. 비밀경찰들을 보내가지고 이 자기 노선에 반대되는 사람 그 전쟁의 와중에 숙청을 해서 사형을 시키고 막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그 인민전선 내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정파의 사람들 눈에 보면 이거 상당히 이 뭐랄까 정파적인 독단적인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측면이 강하고 그리고 특히 트로츠키주의자들 막 학살해버리거든요. 그 안에서 체카가. 이 세상에 이런 게 전쟁, 지금 파시스트하고 전쟁하고 이제 내부에서 숙청을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냉전이 접어들면서 반스탈린적 노선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강조가 됐던 거죠. 뭐 그런 맥락이 있죠. 그런 맥락이 있는데 해밍웨이 같은 사람 소설로도 유명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이러니까 되게 대중적인 소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좌파적 지향의 사람인데 냉전 시대 소련을 지지한다고는 얘기 못 하잖아요. 소련인데 실제로 거부감도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어떤 길이라는 건 되게 한정돼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소유럽 좌파들이 가듯이 이론적 영역으로 아예 빠져들거나 정치적 실천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론적 영역으로 빠져들지 않는 정치적 실천의 세력의 경우에는 되게 제한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유럽에 있는 공산당들은 공식적으로는 대부분 스탈린에 의해서 다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저번에 그 얘기 됐잖아요. 1984년 얘기도 했었잖아요. 조지 오웰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 집단이 그래서 아나키즘적 경향의 사람들하고 뭐 여러 집단들이 공존했었어요. 그 안에 공존했었는데 또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이제 이 중에 아주 중요한 세력들을 형성을 하죠. 서유럽에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